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모교가 지진 피해가 아주 극심했던 모양인가 봐요. 진앙지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인데 거기가 이제 흥해가 굉장히 좀 외진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생가가 있는 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진앙지하고 이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예. 피해가 좀 커가지고 좀 하여튼 뭐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여진 때문에 여러모로 또 고초를 겪고 계신데 빨리 좀 수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특수활동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일 지금 자유한국당에겐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되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되치기 할 수 있는 카드가 특수활동비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생채기를 조금 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프레임을 전환해보자라는 거거든요. 니네들도 그렇게 특활비 멋대로 갖다 써놓고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네, 그렇죠. 딱 그 프레임을 만들려다 보니까 법무부 통해가지고 받아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최대한 몰두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좀 흔들린다거나 그런 이제 움직임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예. 일부 언론들은 뭐 그거에 비슷하게 이제 논조를 좀 가져가고는 합니다만 JTBC에서 어저께 팩트체크를 명확하게 좀 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부분이 정말 팩트에 부합한 것이냐.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납의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법무부에서 검찰한테 내려주고 있는 이만큼을 잘라서 써라 하고 이제 내려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냥 좀 여론을 몰아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모양새예요. 아버지라 하면 법무부, 자식이라 하면 검찰. 이런 구도로.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검찰은 준사법부라고 해가지고 하는 역할 자체가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해달라고 법원에다가 넘기는, 검찰에서 넘기지 않으면 판결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역할 자체가 이제 사법부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준사법부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속 자체는 법무부에서 인사라든지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조직의 운영 자체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설계를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좀 해놨거든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위에 행정부 사람들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뭐 장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세밀하게 조금 만들어 놔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걸 이제 보장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역할에 대한 얘기고요. 인사와 예산은 어쨌든 그쪽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곳이니까, 그거에 대한 총괄은 이제 법무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무부 검찰국인데요. 법무부에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200억이 넘는 정도의 규모이고, 그 중에서 받아가지고 검찰에 이 정도를 쓰세요 하고 내려주고 있는 돈이 이제 100억 조금 넘게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를 검찰에서 써야 되느냐, 법무부가 어느 정도 쓰고 검찰이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느냐라는 거를 국회에서 사실은 이제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맞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명문상 이제 돼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조건을 정해서 내려주고 있는 돈이 이제 100억 조금 넘는 돈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검찰이 뭔가 법무부에다가 상납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예산을 배정하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법무부에 있고, 예. 법무부에 배정돼 있는 특수활동비, 그리고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 있으니까, 검찰국에서는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시간차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뭐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문재정부 들어가지고는 이제 예전처럼 완전 긴밀하게 하명 수사를 진행하고 이랬던 것을 좀 일정 부분 끊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받는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검찰의 활동에 있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무부 내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수사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이제 규모를 정해가지고 그걸 내려주는 거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오히려 뭐 그런 이제 전후 사정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다 건너뛰고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뒷돈을 주는 형태인 것처럼 법무부에다가 상납을 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계속 몰아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모든 언론이 다 그거에 그냥 부안노동해가지고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냥 전후 맥락을 자르고 칼춤을 춘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언론 지형이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일부 조중동을 비롯한 의도를 가지고 적폐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뭐 이런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런 것에 이제 받아가지고 은근히 군부를 지피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것과 상관없는 언론들이 이제 여럿 생겨나고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명확하게 해보면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그게 나오고 반론으로 계속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프레임은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 되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글쎄요, 뭐 이번 주를 지나서도 동인이 크게 있기는 어렵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정도에는 전혀 다른 인물 혹은 전혀 다른 사건이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힘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이슈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뭐 제 판단입니다. 그건 결국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이슈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뭐 워낙 이제 터져나올 사람들도 많고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속이 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붙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막 하는데, 뭐 신문지에 물은 잔뜩 묻어 있고, 뭐 하여튼 번개탄을 아무리 펴봐야 연기만 나서 눈물만 나고 하여튼 죽을 심정일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클래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특수활동비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서 남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가 지들 멋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그게 뭐 쉽게 생각하면 돈을 어디다가 썼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금을 아무 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빙을 꼭 남기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김용민 씨가 김프로한테 예산을 썼다, 세금을 썼다, 그러면 신분증 사본 갖고 오시고 사인하시고 뭐 이렇게 했다는 증빙 명확하게 어디다가 썼는지를 좀 기록하세요라고 모든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수사 활동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내밀한 정보원인데 이 사람한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돈을 줘야 되는데, 야, 이거 영수증 해야 되니까 이제 신분증 좀 갖고 와볼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증빙을 명확하게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특수활동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그걸 그렇게 용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직에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까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조직에 돌아가는 양심 내지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믿고 일정 부분의 이제 신뢰관계 속에서 그걸 진행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그걸 일일이 증빙하고 하게 되면 그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 내려가 있어서 그 법무부 산하에서도 이제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무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검찰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뭐 교정기관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뭐 법무부 잔체에 정부의 법률 서비스를 대리하는 곳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직을 나눠놨는데 그거에 따라서 검찰에 내려가서 검찰에서 이제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 이거는 뭐 그냥 적법하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느냐, 뭐 어떤 식으로 사용해 왔느냐는 이제 조금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에 내려간 돈을 뭐 기획재정부로 간다든지 청와대로 간다든지 또 현금 다발로 갖다 주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사용됐는지 전혀 뭐 생뚱맞은 다른 곳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우리 예산을 조금 늘려달라 뭐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현금을 갖다 주고 그걸 이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제공됐던 거하고는 이제 전혀 별개의 것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원래 정해진 용도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용납될 수 있는 바운더리를 훨씬 벗어난 그냥 사적 유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계속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 소속돼 있던 그리고 본인들의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꽤나 뭐 실세였던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딸려 나오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든지 한번 뒤집어 보자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옛날같이 언론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억울한 소리를 같은 목소리로 막 해댈 때면 모르겠으나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원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홍준표 대표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전했고요. 홍준표 씨는 이런 식으로 말을 자주 바꾸면 지금 대법원 법률심이긴 하지만 사실심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자꾸 많이 바뀌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군가가 또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원내대표로 있을 때 이제 국회에도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악유를 맞춰보면 돈이 안 맞아요. 요즘 돈이 비는 곳이 지금 생기거든요. 예. 그럼 그 돈 어디다 갖다 썼느냐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본인 자체가 지금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별개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공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서 본인한테는 이제 유리한 게 전혀 없을 것이고 근데 본인이 어쨌든 기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옛날에 주장했던 것 그리고 뭐 당대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하고 싸우면서 또 막 남겨놨던 것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놓고 보면 악유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자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찾아가지고 맞춰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예. 그 악의가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아, 참. 홍준표 대표는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되면서 뭔가 길을 펴게 되나 했는데 전혀 아니군요. 본인도 지금 수렁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의 실세에 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뭐 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지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어서 개인의 양심에 다 모든 것을 맡겨서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정말 얼마나 낮았던 건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뭐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과로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게 반영돼야 되고요. 뭐 하여튼 본인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결단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먼저 나서서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 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럴수록 하나를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이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뭐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어째 감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녹음하고 있는 곳이 벙커원입니다. 오늘 뭐 새로운 거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녹음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김어준이 또 작두를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두 타면은 이게 밤을 새요. 딱 마치고 김어준은 뉴스 공장 가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네. 김프로를 급히 벙커원으로 불러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인가요? 언제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녹화를 해서 금요일쯤에 파티로 나갑니다. 예. 다스베이더. 베이다. 네. 많은 사랑 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근데 광고는 이제 벙커원이 먹기 때문에 예. 광고는 하지 마시고 예. 광고는 김용민 브리핑에다가 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프로쇼도 어떻게 개평이라도 네. 아니 뭐 저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 여력이 있으면 뭐 김프로쇼에 하시든 마시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번 주 내내 또 특수활동비가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최순실 씨가 이제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는데 최순실 씨는 거부했습니다. 조사를. 네, 본인이 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특수활동비가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 판단을 왜 지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피의자가. 그런 뭐 청와대 직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졌나요? 뭐 그건 아니니까 아마 다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지금은 초기 단계라 뭐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조금 드러나서 나오면 사용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이 될 텐데 거부했다는 걸로 봐서는 아직 뭐 피의자로 전환은 안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 수사는 워낙 많은 곳에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진술들이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국정원에서 받아 쓴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몽글몽글 좀 사건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나가면서 미리 또 한 1억 정도를 챙겨가지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빼먹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영수증도 필요 없고 증빙도 필요 없는 이 돈이 국정원에 그렇게 많이 있었으니 온갖 명분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자기 물 쓰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는 걸 텐데 드러난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거를 뒤집어서 찾자 싶으면 더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일당 뭐 박근혜 정권에서 막 그렇게 힘을 떨쳤던 사람들의 굉장히 큰 아픈 구석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홍준표 박근혜 정권에서는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친박들과 정권 실세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홍준표 대표만 문제가 돼가지고 기소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썼던 특수활동비가 이제 국회 몫인 특수활동비가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 악의가 별로 맞질 않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국회 운영비로 정치에 쓸 돈은 다 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정치에 쓸 개인 자금은 남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인한테 갖다 줬다라고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국회 운영비를 받아다가 마누라한테 갖다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것도 맨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김진태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반박하면서 이제 나왔던 해명이 하나 그러니까 있고. 대선 때 사실 말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최근에 바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특수활동비 쓰는 것까지 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 한번 해명을 한 게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처럼 마구 갖다 쓴 것이 문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기관들의 특수활동비는 어떤가 보자라고 보다 보니 옛날에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나왔던 거 가지고 해명했던 게 있었네라고 찾아봤더니 이제 해명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뇌물로 큰 자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해명을 했는데 야당 원내대표들한테도 돈을 줬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뭉개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례적으로 하루에 2번이나 길게 장문의 글을 썼거든요. 내용인즉슨
내가 기억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다. 야당 원내대표가 일부 안 받았다 그러면 네. 그러면 상임위 간사들이 받았을까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는 서가본 의원이 네. 발끈하고 나왔어요. 예. 뭐 그런 적 없다. 예. 라고 이제 해서 본인이 뭔가 또 해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예. 스텝이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옛날에 대선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찌그락찌그락 할 때 네. 그때 내왔던 해명과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막 불거졌을 때 초기 단계에서 내놨던 해명과 지금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페이스북에다 내놨던 해명들이 다 계속 꼬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이 사용했던 특수활동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지금 책임을 지게 생겼거든요. 예,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거나 뭐 어디서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일 텐데 예. 뭐 하여튼 이번 주 내내 특수활동비가 큰 아무튼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 성완종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걸로 이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선거에 자금으로 썼다. 이게 이제 성완종 씨 주장인데 본인이 그거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완종 돈 안 받았다. 자기가 국회 운영비로 받았던 거 마누라한테 생활비 쪽으로 갖다 줬는데 마누라가 그걸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갖고 썼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애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받은 곳이 많아요. 성완종한테도 받았고 국회 특수활동비도 받았고 예. 근데 그게 돈이 액수가 꽤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그러면 돈이 났느냐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액수가 크니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모아놓은 돈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특수활동비로 이제 나갔었다는 건데 그럼 횡령이잖아. 예. 이렇게 되니까 예. 지금 아니 돈이 들어온 데는 많고 예. 아니라고 했다가 예. 지금 구멍은 막 생기는데 예. 그 옛날에 내가 잘 모아둬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했던 것이 이제 예. 국회 특수활동비가 되는 거니까 예. 이제는 뭐 아기가 다 틀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수사를 받았던 내용도 사실은 뭐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 팩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와서 정치적인 화법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에 뭐 그렇잖아요.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뭐 이렇게 대충 뭉치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네. 굉장히 그런 센스를 발휘해서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위험에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그 지난 대선 때는 또 김진태가 물고 늘어지니까 그 당신 재판이나 신경 써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로는 참 타고난 양반이라 네. 여태까지는 잘 넘어왔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뭐 특정한 발언이라든지 어떤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큰 덩어리의 돈을 해명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는 사실 찾으려면 기록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찾아지지 않을 공산이 크고요.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아무튼 이걸로 정치적인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본인이 좀 굉장히 지금 속이 시끄러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네. 40억 원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고 그 뒤에 뭐 30억 원이 발견됐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만 보면 40억, 30억 뭐 이렇게 지금 뇌물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치기 하는 것으로 생각해낸 것이 검찰이 문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지금까지 받았던 특수활동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야 50억도 그러면 수사해. 이 돈의 덩어리가 더 크잖아. 근데 니네가 이 50억도 똑같이 형평에 맞게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정치보복 아니야? 이런 프레임을 한번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액수가 니네가 더 큰데 니네 거부터 수사해라 하고 물고 늘어지려고 지난 주말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나왔던 것인데 예. 말씀드렸듯이 주초가 지나가면서 이걸에 몰두해가지고 뭔가 탈피해보려고 이제 머리를 짠 거는 같으나 전혀 먹히지 않고 있고 예. 오히려 본인의 해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형사처벌도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걱정입니다. 홍준표로서는.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김무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죠. 친박도 그냥 몰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지금 친박을 몰살시키는데 앞장섰던 홍준표도 위태롭고 그럼 이제 본인은 복당파긴 하지만 이건 뭐 사실상 당을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큰 꿈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난 정부에서 뭐 사실상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가 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포지션이었고 결국은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찌그러져가지고 결국은 당을 박차고 나갔던 것인데 그냥 스리슬쩍 들어와가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굉장한 어부지리를 누리게 생겨서 뭐 개혁을 외치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나는 꿀릴 거 없다 이러면서 나오면 내가 다 먹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를 굴리고 있겠네요. 김무성이 그렇게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조금 떳떳했거나 아무 거칠 것이 없었다면 지금쯤 아마 목소리를 냈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일갈이라도 하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 보수에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막 그렇게 눈에 띄게 발언을 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김무성뿐 아니라 이렇다 할 보수 주자들 중에서 홍준표를 꾸짖고 최경환을 꾸짖는 이런 사람을 제가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나올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터져나온 비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어떤 칼을 들고 어떻게 휘둘릴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숨을 죽이고 돌아가는 판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요.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서 특수활동비 영역으로까지 지금 확전이 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그냥 몰살되지 않는 경우가 없네요. 그리고 슬슬 더 이제 몸집이 커져 갈 것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씨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롯데 홈쇼핑 관련된 수사거든요. 근데 이게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인허가 관련돼 가지고 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로비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여권 인사들한테는 훨씬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여권이라면 구여권이죠. 구여권입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최경환 씨를 비롯해가지고 그 나머지 당시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친박 내지는 정권의 실세 뭐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떨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또 누가 계속 딸려 나올지 그리고 또 국정원 수사에서 얼마나 또 딸려 나올지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굉장히 좀 복잡할 겁니다. 요즘에 그 추위 한파가 남다르게 느껴지겠어요, 이 인간들. 아마 그러겠죠. 근데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제 곧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것이고 집행될지 아니면은 기각될지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우리 김프로가 또 이때 예지력을 또 발동할 시간이 왔습니다. 영장에 할 때마다 녹음하는 게 참 힘든데요. 이번에는 구속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요? 혐의가 확실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전격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갈 때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밑에 사람들이 일탈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밑에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해먹은 것으로 나와야만 될 텐데 과연 본인이 몰랐겠는가. 그리고 액수도 지금 처음에 알려졌던 것보다 늘어났거든요. 5억으로 늘어났어요. 1억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액수도 늘었지. 근데 액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진술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수사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그리고 또 검찰이 맨 처음으로 수사를 이렇게 소환하고 불렀다는 거를 보면 뒤에 거물은 더 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부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 뒤에 수사가 김이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뭐 지금 맥락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빈틈이 있더라도 영장에 그거는 뭐 집행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제 판단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첫 타겟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은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하여튼 법원의 판단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뭔가 짚히는 게 있으니까 구속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걸었다는 얘기군요. 얼마 전만 해도 전병헌 수석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을 때 몇몇 분들은 이거는 뭐 진짜 네가 적폐편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기레기쯤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용민이가. 이런 얘기를 들었고 아니 그 이야기는 사실 김프로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었어요. 그래? 네. 저는 언론인도 아닌데 왜? 나도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저희가 나름대로 정보망을 돌릴 때는 네. 대충 이 시대에 우리 기억 정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검찰의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네. 예전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매일 아침마다 보고를 했어요. 청와대에다가. 예. 청와대에다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네. 법무부를 통해서 장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 따로, 공안 사건 따로, 특수 사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대략적으로 아주 예민하거나 좀 센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껴서 보고를 안 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건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거의 이제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이제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고 문무일총장이 된 이후로 그게 끊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보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고 안 하는 것이 맞죠. 조국 수석도 그랬어요. 또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에 검찰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을 생각이냐. 아니 그런 질문을 기자들이 했어요. 그렇죠. 이 정부는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사실은 정당한 건데 어떻게 받을 거냐고 받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네, 소통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데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그건 여태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져 온 거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냥 수사는 수사대로 독립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고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워했다는 건데 뱉어놓은 말이 있고 또 검찰에서도 개혁의 대상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예전처럼 조율해가지고 대충 어떻게 봐주고 형평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되면 자기들이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간단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에게 탄압받았을 때 그때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시킨 정권에서 이래저래 수사에 외압을 넣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윤석열 지검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법무부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치지 말아라. 이 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사표를 쓰겠다고 왔다 갔다 한 검사들도 있었고 그걸 뭐 달래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심하게 싸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행태가 똑같이 벌어진다고 하면 아마 검찰 내부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충분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뭔가가 진행되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금은 하여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꼭 전병헌 전 정무수석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현 여권 인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사가 쭉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외압이 있거나 그러면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MBC 본사 압수수색도 감행했고 김재철, 김장겸 집도 털었는데 부당노동 혐의.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 정도 되면은 뭔가 혐의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요.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작업들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야 여태까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전혀 없는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루어져 온 것이 되게 비정상적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밀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아마 거기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관진 구속적 부심 결과 석방 땅땅땅. 우리가 어제 녹음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김관진이 풀려났다면 당연히 이 아이템으로 갔었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안 됐다 하면 이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적부심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조금 쉽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수사를 쭉 해보니까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처벌 좀 해주세요라고 재판에다가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고 그 기소의 전 단계에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 같기는 한데 혹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하거나 뭐 증거에서 찾아낸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럼 이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검찰청에 출석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수사를 하려고 보니 증거도 없앨 것 같고 도망갈 것도 같고 수사가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붙잡아 놓고 우리가 수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속이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구속을 당한 사람이 아니 내가 여기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 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그 사람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구속적부심이거든요. 예. 내가 구속이 된 것이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기소도 되기 전에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이제 옥신각신 검찰과 그 당사자가 이제 싸우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어저께 이제 많은 뉴스들에서도 나왔지만 구속적부심이라는 것 자체를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재판 건수 자체가 뭐 5,000건이라 그러면 그중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사람이 한 150건 정도 넘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비율도 적은데 그 150건 중에서 이 사람은 구속이 별로 적당하지 않네요.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한 33건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은 어떤 때 되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구속이 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든지 아니면 구속은 됐는데 구속이 된 다음에 아주 커다란 사정 변경이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풀려나는 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해에 있었다고 하는 그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엄마하고 막 싸웠는데 하도 제가 이제 펀치가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엄마가 이제 막 넉다운이 됐단 말이죠. 너한테 맞고? 그렇죠.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제가 잡혀 들어가서 구속이 됐는데 나중에 김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돈 1,000만 원 달라 그러니까 제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엄마가 그래 한 돈 1,000만 원이면 되지 해가지고 합의를 해줬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어가지고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가 붙잡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를 저질렀던 것의 상당 부분이 부상이 됐거나 뭐 이렇게 커다란 사정 변경이 있어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구속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구속적부심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렇지 않고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이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오히려 재판부가 보기에 나중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부가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뭐 나랑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라고 이제 괘씸죄가 보통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보통 이거를 잘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한 사람은 개별 기관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된 재판을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그 판사들이 모여있는 것이 법원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 자체가 가지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커다란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보상됐거나 뭐 합의가 있었거나 뭐 병에 걸렸거나 뭐 하여튼 그런 변경이 있어가지고면 모를까. 그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된 것이 잘못이다 라면서 대드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니 어련히 잘 알아서 판단을 했을까.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거 지금 내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잡혀간 사람들이야 모두 다 억울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구속영장만 심사하는 사람들이 3명이 있잖아요.
중앙지법엔 3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인사발령이 나면 1년 동안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구속영장 심사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속이 적법한 건지 아닌지를 놓고 따지는 일만 한다고요. 1년 동안. 근데 그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판단한 것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그럼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들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자인한다는 거는 법원 내부에서도 자연스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어저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저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어떤 커다란 사정 변경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구속이 된 것이 부당하다. 본인 부하들, 그러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부하들 중에는 일부 실형이 선고된 사람들도 있는데 도망갈 우려가 없고 상당 부분 증거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건 풀어줘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는 법원 스스로가 자기네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고요. 구속적 부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적인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이 됐고 따라서 지금 만약에 풀어주게 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불과 11일 뒤에 이 모든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사람 풀어줘야 한다. 아무런 사건의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완전 무결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게 왜 영장이 기각됐지 하고 이상하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여럿 있었단 말이에요.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 판사들이 내린 판단은 아주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건의 개요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가 약간 조금 갸우뚱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지적이 되는 것들은 영장이 왜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수사가 진행이 되려고 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범죄 혐의가 결코 작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을 막 달고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걸로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격한 거여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이제 받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본인이 가장 끝점에 있는 사건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시하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됐고 밑에 사람들도 붙잡혀가지고 진술을 하고 있고 본인도 자백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본인이 가장 정점에서 수사를 받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상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면 물증으로 확보된 것들도 있지만 증거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진술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진술이 실형이 예상될 만큼 굉장히 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 수사받지 않은 상황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게 곧 증거인멸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법원 내부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건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법원 내부에도 보수적이거나 지난 정권의 허물들이 이렇게 들춰지는 것이 마뜩치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죠. 법리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를 왜 정치적 견해를 앞세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일수록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엄격하게 법의 잣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그게 약간씩 튀는 판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그것들은 뭔가 일정 정도 이 경향성을 보인단 말이죠. 정치적인 견해하고 비슷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에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당장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 부심이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임관빈도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구속이 되면 구속적 부심 한 번씩 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트렌드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거는 좀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 그 상황의 변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김관진의 구속적 부심 석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임관빈 씨도 구속적 부심을 건 모양이죠? 그렇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이 된 상황이면 어떻게든 하여튼 나가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 멘탈을 그대로 그냥 가져가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해요. 재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받느라고 뭐 구속이 됐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형을 살고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속이 다시 돼가지고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라 라면서 얼마가 돼도 돈을 다 때려다 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조사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큰 것이기 때문에 수사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 부분 체념을 하게 되거나 이게 거짓말로 덮어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싶은 이런 심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사 측면에 있어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구속을 그래서 뭐 허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혐의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같이 받고 있는 뭐 일종의 이제 공범격인데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이렇다 그러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테고요. 요게 바람직한 건지는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임관빈 씨가 만약에 구속적 부심에서 기각이 된다. 이러면은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임관빈 씨가.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MB나 그 측근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요. 본인들한테는 더 안 좋은 결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그래도 12월 정도에는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모두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당장 이렇게 불구속으로 풀려나게 되고 본인들의 스텝이 꼬인 그런 측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검찰이 굉장히 좀 강하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당장 MB를 불러가지고 그냥 조사를 하기가 약간 힘들어진 면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영향은 받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진술들하고 지금처럼 풀려나가지고 이제 출퇴근하고 뭐 당연히 연락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MB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면서 조사를 받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금방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올해 내에 MB가 소환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MB 수사가 비단 이것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예전처럼 뭐 특검이 발동이 돼가지고 한참 수사를 해서 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 예. 크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더 있잖아요. 다스와 관련된 것도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돼가고 있고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독을 품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다른 거에 있어서는 더 땅땅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다른 여러 가지 같이 혐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제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임관빈 씨 같은 경우에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관진은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거지만 이제 이거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여론이 막 생겼기 때문에 예. 다른 재판부에서 이거를 재판을 하는데 글쎄요 뭐 이 사람은 그래도 구속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많이 기각된다 그러면 임관빈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러면은 임관빈이 더 대차게 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꼴이 나는 거죠. 사실 특수활동비가 뇌물처럼 건네졌다는 얘기, 뭐 이게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불거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증거인멸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냈던 것, 그리고 뭐 TV가 구성돼가지고 뭐 아주 수동적으로 발견된 것들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들끼리 형평이 맞지 않아서 야, 나는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이제 다른 것들을 하나씩 까놓기 시작하면, 그러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체포를 또 하거나 뭐 구속을 또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텐데, 만약에 추명호 전 국장처럼 전혀 다른 혐의가 불거져 나오면서 그걸로 붙잡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은 검찰대로 화를 돋아서 더 땅땅하게 더 빡세게 수사를 해라 라고 아마 불을 지폈을 것이고, 들어가 있거나 뭐 일부 형을 받았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 같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굉장히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진술이라든지 다른 범죄 혐의가 터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소 전에 수사를 어떤 형식으로 받을 거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수사 받을래? 아니면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수사 받을래? 이거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풀어진 거라고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는 받아야 될 것이고, 예. 본인의 혐의가 이미 밑에 사람들이 실형을 받을 만큼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고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법원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거나 이럴 때도 결코 본인한테 그렇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MB 수사에 탄력을 붙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 하나 더 여쭐게요. 그 김관진 전 장관 다시 영장 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혐의를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 것이냐, 그건 아마 검찰에서 따지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명호 전 국장처럼 전혀 다른 몰랐던 혐의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으로 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걸로는 사실 최고 타겟이 김관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혐의 중에서 다른 걸 새로 찾아가지고 막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불구속으로 하더라도 더 큰 타겟을 잡아가자라고 결정을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글쎄요,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김관진 정도는 불구속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상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고 이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